자, 불공정 행위입니다.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란다. 근데 일단 104조라는 것은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고 했죠.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103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본 게 103조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봤는데, 그럼 104조라는 것은 103조의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부의 예를 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죠. 그러면 만약에 104조의 요건을 딱 맞추지 못해서 104조가 되지 않아도 어디 안엔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3조. 그러니까 요건을 이렇게 갖추면 이건 104조는 아니지만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 그 241쪽에요. 241쪽에 2번 보세요. 2번. 그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네 번째 거 보시면, 네 번째 거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제 반사회적 행위죠. 자, 이 사건이 고등법원까지는 2심까지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이다라고 했던 사건인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불공정 행위는 아니다. 다만 반사회적 행위일 뿐이다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대법원에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리고 그리고 거액을 받기로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국 증여받는 거예요. 거액을 그냥 대가 없이 받는 거죠. 그럼 대가 없이 받는 거라고 하면 불공정 행위가 적용될 수 없어요. 우리가 불공정 행위 지금 보지만 불공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증여예요. 증여 경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4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104조는 아니라도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103조 안에 들어가서 무효다라고 대법원이 바꾼 거죠. 그래서 104조는 103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법률적 성질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불공정 행위도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이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로 무효일 때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을 합니다. 새로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이 되는데,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뭐였냐면 반사회적 불공정. 이건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죠. 자, 일부 무효가 적용돼야 안 돼요? 103조, 104조가 일부 무효는 뭐야? 원칙은 전부 무효인데 나머지를 유지하겠다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유효하다. 그게 일부 무효 규정이죠. 그러면 요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로 무효일 때 일부 무효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 된다라고 했죠. 일부 무효는 적용돼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관공서 사건. 관공서가 있는데 이 관공서가 A라는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억나시죠? 관공서 사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법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게 하면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정을 했냐면 이 관공서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 업체한테 건물의 공사 기간이 최소한 한 1년은 되는 건물 규모인데, 야, 니네들 6개월 안에 건물을 지어. 6개월 안에 건물을 못 지으면 매일매일 지체상금 부과야. 지연배상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소송에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관공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뭐에 해당한다고요? 반사회적 무효. 반사회적. 근데 이 도급 계약을 전부 무효화시키면 이 업체에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간만에 하나 도급 땄는데 다 무효화되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도급 계약은 놔두고 이 불리한 약정, 이 말도 안 되는 약정만 무효화시킨다라는 게 판례야. 그럼 전부 무효에 일부 무효. 일부 무효.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일 때나 불공정 행위일 때도 일부 무효는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봐두시고, 그러면 이제 불공정 행위를 볼 텐데, 불공정 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폭리행위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의의는 나와 있는 것처럼 당사자의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에요? 또는요. 그리고 하면 틀려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 거죠.
그러면 이런 불공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자, 이 요건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현저한 불균형.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계약 시예요, 이행기예요? 계약 시예요.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경제 사정이 변동되어서 나중에 가격 차가 많이 벌어져도 그건 불공정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법률 행위 시가 기준이고요.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기준이 누구냐?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을 따질까요? 아니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까요?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사회 통념이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리고 이건 개별적, 그러니까 이건 산술적으로 평가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건마다 판단하는 것이지 몇 배 이상이 불공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두 배라도 불공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팔았다.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팔았다랑 10억짜리를 20억에 팔았다. 똑같은 두 배예요. 근데 느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건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다루는 것이지 산술적으로 몇 배 이상은 불공정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왔던 거는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다 갖춰야 돼요. 이 중에 하나면 돼요. 하나면 되죠. 그래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에요. 그리고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지 않고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궁박을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였고, 자, 무경험에서는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이때 무경험은 특정 거래에서의 무경험이에요. 일반 생활상의 무경험이에요. 그렇죠. 일반 생활상이지 특정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거래를 몇 번 해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단순히 저 사람이 상태가 안 좋네 라고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반드시 이용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인식 가지고 안 되고요. 그럼 이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는데 누가 입증할 거냐? 입증 책임의 문제가 생기죠. 자, 입증 책임은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유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입증 책임은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무효주장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 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 문제인데요. 대리인을 통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르죠. 궁박과 경솔 무경험의 기준. 자, 궁박은 본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궁박은 본인이 기준이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이 기준입니다. 기준되는 사람들, 대리편에 또 나오겠지만 확인을 좀 해두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 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원칙은 기준이 누굽니까? 원칙은 대리인인데 불공정 행위에서 궁박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기준이라서 이게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인데요. 적용 범위. 불공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하고 뭐였냐면 증여하고 경매. 그러니까 증여와 경매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단독 행위에는 적용돼야 안 돼요? 단독 행위는 적용돼요.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뭐하고 뭐요? 증여와 경매. 그리고 단독 행위나
합동행위 이런 것들에는 전부 다 적용이 돼요. 적용 안 되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 또 중요한 게 무효행위 전환이 있었죠. 138조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 자,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알박기 사건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무효이면 어차피 팔 거였다면 적정한 가격으로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전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같이 봤던 판례 중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부재소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죠. 자, 부재소 합의했다면 이 부재소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무효가 돼요.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부재소 합의는 무효이다. 자, 그러면 효과입니다. 자, 이런 불공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입증이 되면 그 효과는 무효인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보호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103조 안에 들어가니까 불법 원인 급여 문제가 생기죠.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폭리를 취한 사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얘는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아까 저기 나왔던 건데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건 새로운 행위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불공정 행위 내용의 전부예요. 이것만 정리해 두시면 불공정 행위는 굉장히 정형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서 출제하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걸 사례로 정리하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의 시가로 5억이었어요. 근데 얘가 상태가 안 좋아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그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5억짜리 부동산을 넘겨줬고요. 대금은 1억 원만 줬대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이 요건을 갖췄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 쓴 걸 사례로 본 거예요. 무효가 되려면 일단 가격 차이가 현저하고 두 번째는 갑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에 하나를 얘가 뭐 했어요? 이용해. 단순히 알았다고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무효가 돼요. 그럼 이게 무효가 되면 갑이 을에게 야, 내 부동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얘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얘는 피해자잖아요. 얘가 이용해 먹었으니까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 청구가 되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알았어, 내가 네 돈 줄 테니까, 건물 줄 테니까 내가 줬던 1억 원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얘는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이제 본문하고 단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단서 조항에서는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피해자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거나 미약하니까 얘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갑. 그러니까 얘는 돌려받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1200% 이자 사건 얘기할 때 이 경우에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 불법의 원인이 있는 사람은 채권자요, 채무자요? 채권자요. 그럼 채무자는 피해자잖아요. 그럼 채무자는 이미 지급한 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취지죠. 우리 16회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틀리죠? 양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만? 피해자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하면 이득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돌려받고 1억은 안 줘도 되고. 그죠? 대박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성공하려면 누가 다 입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갑이. 무효 주장자가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에 실패하면 5억짜리 그냥 1억에 팔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는데 이 병은 불공정행위라는 걸 모르고 샀대요. 자, 그러면 이 갑은 병에게,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호된다 안 된다로 얘기하다가 대항으로 지금 바꿔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도 틀리면 안 돼요. 얘가 보호 안 되는 건 알았는데 대항할 수 있다 이랬더니 대항할 수 없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호가 안 된다는 건 갑이 병에게 그 무효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를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다. 자, 불공정행위는 이 사례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내용들이 이제 244쪽까지 쭉 설명이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244쪽에 법률행위 해석이 나옵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의. 뭐 나오면 맨날 의이 나오고 그리고 뭐 요건 효과 이게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그럼 일단 법률행위 해석은 왜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이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확과 적사 갖춰야죠. 근데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하려면 당사자의 의사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러면 이 해석은 누가 하느냐? 해석의 주체. 자, 누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주체는 법원이죠. 그러면 당사자가 약정으로 법원의 해석권을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분쟁이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약정을 합니다. 그 약정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해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법원. 그러면 이제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해석의 방법. 해석의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 있고 보충적 해석이 있었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라는 건 누구 입장에서 봐요? 표의자예요? 상대방이에요? 이건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표의자의 내심상의 의사일까요? 아니면 표시상의 의사일까요? 그렇죠. 이건 주관적 입장에서 보는 표의자 입장이니까 당사자의 내심상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심상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험상으로 자연적 해석이 나오게 되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바로 뭐였냐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 법률행위 해석은 뭐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나오면 거의 뭐 해석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표시 무효예요. 그러니까 오표시 무효는 표시가 잘못된 건 뭐가 없다고요? 해가 없다. 오표시 무효, 오표시 무효라고 말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봤던 판례, 오표시 무효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판례는 갑이 을하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A 토지를 둘러보고 이 땅을 사겠다라고 당사자가 합의했는데 근데 실수로 계약서를 쓸 때는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인접한 B 토지가 계약서로 작성이 되었죠. 100번지를 사기로 합의했는데 실수로 계약서에 101번지라고 잘못 썼어요. 그럼 계약이 체결된 건 A 토지예요? B 토지예요? 당연히 A 토지죠. A 토지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이건 글자를 잘못 쓴 거예요. 오표시 무효, 오표시 무효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약서에 B토지라고 잘못 써지는 바람에 등기도 B토지 등기가 이전이 되었답니다. 자, 그럼 B토지의 이전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당연히 무효죠. 자,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관계가 있어야죠. 근데 B토지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토지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부상으로는 이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람에 병이 그걸 모르고 비토지의 등기를 이전받았다. 자,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효등기 믿고 사봐야 보호되지 않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을과 병을 상대로 비토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무효등기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니까 말소하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A 토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니까 A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어집니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A 토지는 여전히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오표시 무효에서 조심하실 점은 취소의 문제였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돼야 안 돼요? 착오 취소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착오 취소가 나올 수 없는 건 당사자가 착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얘들은 지금 A라는 토지에 대한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만 A 토지를 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을도 A 토지를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을도. 그럼 의사합치가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착오. 만약에 갑은 A 토지를 판다고 했는데 을은 B 토지인 줄 알았다면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 취소에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B 토지에 대한 착오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착오 취소하려면 최소한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B 토지는 매매 계약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표시 무효 사례에서는 착오 취소는 인정될 수 없어요.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자, 이게 오표시 무효인데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는 거냐? 표의자 입장에서 하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작용돼요? 일단 표의자 입장이니까 누가 없으면, 상대방이 없으면, 그렇죠? 상대방 없는 행위. 그래서 아까 우리 유죄포 얘기할 때 상대방이 없는 행위는 해석 중에 뭘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 그리고 법률 행위 중에서 당사자의 진의를,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게 뭐였어요?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죠. 신분행위.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당사자의 진의를 안 경우예요. 당사자의 진의를 안 경우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야, 너 내 땅 A 토지를 살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얘가 청약을 할 때는 A 토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B 토지라고 잘못 말했대요. 여기까지 드셨어요? 갑이 지금 뭘 팔 생각이었다고요? A 토지를 팔 생각인데 B 토지라고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얘가 B 토지라고 말했지만 결국 A 토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었대요. 그럼 이 경우에는 A 토지 계약이 성립돼요? 착오 문제가 생겨요. A 토지 계약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당사자의 진위를 알았다면 그 의사가 중요하지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봤던 게 우리 뭐 봤냐면 뭐 총완결 사건 또는 뭐 모든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받은 사람이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적어주었답니다. 그럼 이때는 나머지 채무 변제해야 돼요? 탕감한 것으로 봐요? 탕감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 입장에서 나머지 채무는 탕감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모든 화재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화재가 불가항력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화재에 불가항력이 포함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말 그대로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모든 화재는 불가항력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 그리고 규범적 해석의 구별. 이게 중요한 거였고. 그러니까 결론은 당사자가 의사를 알고 있었다면 의사가 중요한 거고 몰랐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적어줬는데 그 영수증을 받은 사람이 얘가 실제로 면제해 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탕감해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때는 무슨 해석을 하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가 되면 표시는 볼 거 없어요. 의사가 중요한 거고.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없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무슨 해석이라고요? 규범적 해석.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게 바로 은어였죠. 은어. 은어를 쓰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쓰는 게 보통이죠. 친구들끼리 은어들 많이 쓰잖아요. 애들이 그때 TV에 한번 나왔는데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그 은어하고 욕을 빼고 대화를 해봐라 했더니 애들이 멍 하고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은어를 많이 써요. 그럼 은어를 쓰면 중요한 건 은어의 문구가 중요해요? 속뜻이 중요한 거예요? 속뜻이.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이세요.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속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은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 은어의 문구를 얘기하면 상대방은 속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뭘로 생각해요? 문구 자체로 해석하죠. 그런 해석이 뭐라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었죠. 자, 그럼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언제 많이 하는 거냐면 법률행위 내용에 뭐가 있을 때요? 간극, 공백.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일부를 빠뜨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빠뜨린 부분을 해석하는 건 바로 뭐냐면 보충적 해석. 그럼 예를 들어서 가상적 의사를 탐구합니다. 우리가 일부 무효나 무효행위 전환 가면 가상적 의사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가상적 의사를 해석하는 건 셋 중에 뭘까요?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는 해석이 바로 보충적 해석이고요. 그러면 이 보충적 해석이 주로 작용되는 것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주로 계약에서 작용해요. 주로 계약에서 작용. 계약에서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해석의 방법으로 세 가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석의 기준이 있어요. 해석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본 건 해석의 방법인 거고요. 그럼 이런 해석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중요한 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해석을 할 때 기준의 순서는 어떻게 됐죠? 목, 사, 임, 신 이렇게 되죠. 목적. 목적이 당사자의 뭐예요? 의사고, 사는 사실인 관습, 임은 임의 규정, 신은 뭐예요? 신의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요? 써 있잖아요. 의사가 우선해요.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해요? 관습이. 그런데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관습에 따라요? 의사에 따라요? 의사에서 순서가 목사, 임신, 의사, 관습, 임의 규정, 그리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니다. 교재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였죠. 나온 김에 같이 본 거고 간단한 거니까. 자, 244쪽에 그 해석의 의 주체 방법 다 보셨고요. 왼쪽에 244쪽에 보조단에 보세요. 보조단에 판례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예, 244쪽에 왼쪽에 보조단에 판례 보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로 기울어져 있어요? 표시주의로 기울어져 있어요? 표시주의로. 일단 표시된 걸 중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의사의 본체는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상의 의사가 본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둘째 줄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바꿔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다면 중요한 건 표시상의 의사일까요? 내심상의 의사일까요? 그때는 내심상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중요한 건 일단 사람들은 문구 그대로 해석하니까 표시상의 내용을 봐요. 근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가 245쪽까지 나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행위 파트예요. 법률행위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248쪽부터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보는데 비정상적이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의사에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비정상적인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건 뭐가 있었냐면 비진위 표시가 있죠. 비진위 표시가 있고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착오가 있죠. 하자가 있는 것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봤습니다. 110조까지. 그러면 일단 이 사기 강박이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면 여기가 있겠죠. 네, 일치하는데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당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럼 사기당해서 집을 팔았다면 집을 판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요. 다만 집을 팔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협박해서 돈 내놓으래요. 무서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줬습니다. 증여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증여한다는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는데 제가 증여하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일단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다만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요 네 가지들을 이제 차례대로 볼 텐데, 자, 요 네 가지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네 가지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이건 다 공통되는 거니까 따로 볼 필요 없이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얘들은 전부 다 어떤 규정이 있었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죠. 원래 무효 취소가 되었다.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동사는 가능한데 부동산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무권리자에게 제가 그 등기를 믿고 샀어요. 그러면 원칙은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 안전을 고려해서 이 제3자에게 권리 취득이 가능케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끝나고 뭐가 있다고요?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요? 일단 제3자 보호. 제3자 보호 규정은 지금 나온 거 첫 번째 4개 나왔어요. 비통착사. 비통착사. 얘들 언제 보호한다고요? 선의일 때. 비통착사는 전부 다 선의자를 보호합니다. 또 어디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냐면 계약의 해제에 가면 나와요. 근데 해제는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랑 해제 후에 취득한 사람이랑 구별을 했죠. 만약에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면 언제 보호가 돼요? 선악 불문하고 다 보호해요. 그런데 해제 후에 취득했다면 선의일 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해제는 선악 불문 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상에서 이거 말고는 제3자가 선이라도 보호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때만 보호되는 거예요. 법이 보호할 때. 그러면 특별법에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 자, 가등기 담보법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소유자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럼 그걸 보고 사면 원칙적으로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담보 목적으로 자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담보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가등기하면 가등기 담보고 이전 등기했으니까 양도 담보예요. 양도 담보.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있는데 현재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현재 소유자는 을이죠. 설정자가 소유자가 돼요.
얘는 언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죠. 실행 통지하고 청산 기간 2달 지나고 뭐 주면 청산금 줘야 그때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양도담보권자가 합니까? 설정자가 합니까? 당연히 설정자. 얘가 소유자니까. 그럼 만약에 을이 병한테 이거를 빌려줬대요. 그럼 얘가 얘한테 차임 주겠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등기된 양도담보권자가 그 차임은 나에게 달라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죠.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은 당연히 설정자에게 있어요. 그럼 누군가 만약에 이 목적물에 침탈을 가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권자 갑이에요? 설정자 을이에요? 설정자 을이에요. 그러니까 가담법이 적용되는 걸 전제로 할 때 소유자는 얘기 때문에 방해 제거를 직접 구할 사람은 을이고 얘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위에서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갑이 소유자인가 봐라고 생각하고 이전을 받았답니다. 자,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무권리자에게 샀으니까 할 수 없지만 얘가 그러면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 그럼 가담법에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 때만? 선일 때. 가담법 11조에서 선의자는 보호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규정이 가담법 11조에 없으면 얘는 보호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면서 가담법 한번 또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가담법 끝나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이 있죠. 그럼 부동산 실명법은 뭐 양자간 명의신탁은 기본 너무 쉬운 간단한 거고 중간생략형이랑 이제 계약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예요. 얘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부탁을 해서 등기는 나에게 넘기지 말고 을에게 좀 바로 줘라 이렇게 합의합니다. 그래서 병이 등기를 을에게 이전해 주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뭐라고요? 무효. 현행법상 유효한 명의신탁은 뭐밖에 없어요? 부부, 종중, 종교단체. 그러니까 부부,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란 말이 없으면 그건 무조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건 계약형이에요? 중간생략형이에요? 중간생략형이에요? 계약형하고 중간생략형의 차이점은 누가 계약을 했느냐 가지고 나눈다고 했어요. 중간생략형은 누가 계약을 해요? 신탁자가요? 수탁자가요? 신탁자가 계약하고 등기만 얘한테 수탁자에 가는 게 중간생략형이고 계약형은 갑이 을에게 돈을 주고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수자금을 줘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 병이랑 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계약형이에요. 그래서 계약형은 수탁자가 계약을 하는 거고 중간생략형은 신탁자가 하고 등기만 수탁자에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매매 계약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럼 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무효. 무효죠? 예. 중간 생략 등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예요? 뭐야? 유효죠. 중간 생략 등기는 갑이 병이랑 매매하고 갑도 을이랑 뭐 하는 거야? 매매하고 등기만 넘어가면 각각의 실체 관계가 유효하잖아요. 근데 이건 매매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명의신탁이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은 갑이 했고 을은 명의신탁을 했으면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실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당연히 중간생략형은 얘 등기는 무효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에요? 갑이에요? 병이죠. 병.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의 말소는 직접 구할 사람은 갑이에요? 병이에요? 당연히 소유자가 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병을 대위에서 한다. 이게 우리 중간생략할 때 봤죠.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이건 그냥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고 한 거고 을이 A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A는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 샀어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문제죠. 원칙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안 돼요. 무권리자에게 샀으니까. 그럼 얘가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규정이 있죠. 있으니까 지금 보는 분위기잖아요. 부동산 실명법에서도 제3자 보호 규정을 둡니다. 선일 때 취득해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 취득한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이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걸 알고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요? A가 소유자가 돼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원래는 취득을 못하는 건데 법률 규정으로서 거래 안전을 위해 보호 규정을 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도 다 어떤 규정이냐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안 되는 게 있었죠. 공법행위와 소송행위.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또 어디에 적용 안 돼요?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죠.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보면 제3자 보호규정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 얘는 제3자는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선이면 돼요? 선이면 되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실 있는 선의자도 보호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의는 전부 어때요?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3자란 누구를 말하냐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제3자는 일단 누구는 제외가 됩니까? 당사자랑 포괄 승계인, 상속인 같은 사람이죠. 포괄 승계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포괄 승계인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사람은 그대로 상속을 받는 거니까 그냥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의사와 표시 중에서 뭐가 중요하죠? 이거는 표시가 중요해요. 이런 거 적용 안 하고 표시하면 효력이 뭐라고요? 언제나 유효.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뭐가 중요해요? 이건 의사가 중요하죠. 그러면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면 그 표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혼인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표시합니다. 비진이 표시죠. 그러면 이건 원칙이 유효해요? 그냥 무효예요? 그냥 무효예요. 왜냐하면 신분행위는 뭐에 따르면 되니까. 의사. 구별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가 뭐 비진이 표시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죠. 언제 무효가 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사립대 조교수였어요. 사립대 조교수 판례. 사립대 조교수가 학교 법인에 사직서를 냅니다. 실제로 낼 생각은 없었고요. 사직의 의사는 없었고 학생들이 워낙 물러나라고 대모를 해대니까 그냥 사건 무마용으로 성의를 보이기 위해 사직서를 냅니다. 당연히 반려를 해줄 줄 알았겠죠. 근데 반려 안 해주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수리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원칙은 사직서 제출과 수리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이. 원칙은 유효해요.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기죠. 근데 언제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그러면 사립대 조교수가 사직서를 냈으면 이건 공법행위입니까? 사법행위입니까? 사법행위예요. 근데 이 갑이 사립대 교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 국립대 교수라든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럼 공무원이 국가기관에 사직서를 내는 건 사법행위가 아니라 공법행위죠. 근데 국가기관에서 갑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무효해요? 그래도 유효해요? 그래도 유효하죠. 공법행위는 표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무조건 유효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당해서 소를 제기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소를 취하합니다. 그러면 이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 취하는 무슨 행위예요? 소송행위예요? 그렇죠. 소송행위도 표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사기를 당했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던 소 취하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건 더 이상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표시되면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통착사 네 가지의 공통적인 거니까 미리 봤고요. 좀 쉬었다가 비진이 표시부터 봅니다.